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입니다. 시즌 3입니다. 오늘도 39회입니다. 시즌 1과 시즌 2를 합하면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백문백답의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회자. 그 중에서도 과연 노후의 세테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초반, 중반, 노후 그러면 세테크가 다 틀리라는 말이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90으로 딱 본다면 이렇게 30대 이렇게 30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트리플 30 우리가 90까지 요새는 90에는 120세까지 산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트리플 30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제 플래닝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때는 재테크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19세가 지나면 만 19세가 지나면 청약할 수도 있지만 청약 저축 종합통장 주택 청약 저축 하나 드는 것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개발해 놓는 것이 재테크고 세테크죠.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면은 20대에도 재테크, 세테크에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30대까지는 자기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배우자와.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형성기고 열심히 일할 나이 아닙니까? 30년간은. 그 다음에 이제 60이 넘어서 요새 물론 이제 은퇴를 65세도 하기도 하고 50대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이때는 노후 재테크와 세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시간이 이제 재테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하겠습니다. 세테크와 재테크를. 조금은 달리 봐야 되겠다. 이때 30대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중요하고 특히 이때는 이제 30세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전략을 짜는 거죠. 내가 무주택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음 달에 나오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7년 이하의 희망주택에 한번 내가 청약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것부터 재테크, 세테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분양권을 하나 산다. 입주권을 하나 산다. 헌집을 하나 사서 재개발을 바라보겠다. 재건축을 바라보겠다. 또 헌집을 하나 팔고 돈을 좀 모았다가 큰 집으로 좀 이사를 간다더라. 또 학군과 이런 것이 또 좀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더라. 이런 것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재테크가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노후 세테크. 이 부분이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3라고 하면 시즌 1의 세테크, 재테크 따로 있고요. 우리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에 시즌 2의 세테크, 재테크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시즌 3 우리 노후 세테크 한 65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한 12가지로 한번 축약해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이렇게 다시 높여서 30대 시즌 1 자기 개발기 재산 형성기 열심히 일한 그대 요새 강구 카피처럼 떠나라 그러듯이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재테크 시즌 3 트리플 30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같이 해가면서 그럴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세미나장에서나 여러 가지로 물을 때 제일 많이 제가 또 다른데 학원에서 우리 그 건물주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꽤 오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1번의 첫 번째 하두는 우리가 배모 부모들이 대부분 70~80%가 이제 집 한 칸 가지고 있다. 집 2채 가지고 있다. 집 3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속주택 비과세 전략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가 노후 세테크 중에서 첫 번째 하두는 상속주택을 갖다가 상속해줄 주택이 없는 분도 있어요. 무주택자도 있죠.
뭐 우리가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뭐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단순 승인, 한정 승인, 그다음에 상속 포기도 있지만 1주택을 물려주신 분, 이분한테 열심히 살아서 2주택을 물려주신 분, 3주택 이래서 여러 가지 여러 채를 물려주신 분, 이분은 그냥 사업에 성공을 했나 봐요. 이랬을 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이제 우리가 이 세테크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3개 이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국가는 국세청에서는 한 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제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망자가 피상속은 그러면 또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어서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소유주택을 먼저 특례를 적용하고 또 거기서 또 오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 거주한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사망일 당시 거주한 주택을 뭐 특례를 적용한다더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세테크 전략을 한번 짤 때 노재테크에서 세테크에서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특례를 받을까 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단가반에서 내가 한 번 더 해드린다 그랬어요. 다음에 상속세 시간에 또 증여세 시간에. 그래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전략을 짜라. 한 채든 두 채든 이렇게 많이 물려주신 분들, 또 많이 물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9.13 대책 이전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2배가 늘었다가 최근 들어 또 11월 달은 그 시즌이 끝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안 준다니까 또 뚝 떨어졌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렇듯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보통 3채, 4채, 5채 가시는 분들이 상속자산으로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세테크 전략을 잘 짜라. 이렇게 상속주택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잘 좀 분석을 해서 세테크 전략을 짜자. 주택 부분이 우리가 70에서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속재산 속에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항원 이혼 뭐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으면은 어떤 이유로든지 재테크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뭐 차지하더라도 내년에 세법 개정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가서 원칙인데 이혼을 가정법원에 가서 그냥 짝퉁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재테크 전략 때문에 아까 뭐 종부세랄지 재산세랄지 청약할 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해놓은 게 좋네 이렇게 좀 많이 짝퉁 이혼을 하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9번 했다는 사람도 봤어요. 이럴 때 내년에 세법 개정안에 아주 명문화 시켜버렸어요. 이럴 경우는 아주 그냥 이게 앞으로 그런 것이 사실혼 관계를 따져봐가지고 짝퉁 이혼이다 그러면 앞으로 혼날 줄 아세요. 이렇게 명문화 시켰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 가정 중에 네 가정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이혼에 이혼할 거라면 오늘 뭐 방송에서 이혼할 일은 아닌데 하시는 분이라도 재테크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에 이혼을 할 생각이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서류상으로 되어 있을 때 증여를 해버리고 이월과세는 틀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랄지 이월과세는 이혼해도 적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했지만 그 얘기는 놔두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혼을 할 거라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대가 살아서 고생했네. 근데 이혼을 하게 됐으니 미안하니 내가 이자료로 주지 않고 이걸 소유권으로 소유권 분할 소송으로 줘야지 이 부진 쪽에서는 소유권이 환원돼 가지고 양도소득세랄지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는데 만약에 이자료로 줘버리잖아요. 아유 나 그동안에 이자료를 줄 거 없으니까 내 집 하나 있는 거 집 2개 중에 이거 가져가 이러잖아요. 이건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혼도 기술이다. 오늘 이혼을 뭐랄까 뭐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많이들 상담을 하고 특히 여기에는 이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항원 이혼도 이혼이지만
요때도 이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우 애들이 요새 많이 이혼을 한다는데 결혼을 30만 쌍을 하면 10만 쌍이 이혼을 한다는데 처음부터 찢어지기 좋게 속된 표현으로 공동등기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공동등기 많이 하죠 요새 여러 가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후의 세태권은 그래도 이제 증여잖아요. 증여, 상속. 제가 그랬죠. 증여받을 녀석이 상속받고 상속해줄 사람이 증여해주는 거고 상속받을 상속인이 증여받고 남한테는 뭐 증여나 상속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사전 증여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에 세법은 이겁니다. 죽기 전에 증여를 좀 기술적으로 한다. 특히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우자 증여를 하면은 10년 다니니까. 그래서 뭐 다음에 증여 시간에 또 전번에도 좀 했고 더 자세히 하겠지만 증여의 기술도 상속의 기술도 노후 세테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항원 이혼했지만 사후 이혼도 있다. 무슨 죽었는데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혼이냐 이건데 일본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후 이혼. 이게 일본에서는 관청에 가가지고요.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라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런다 그러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남편이 죽었는데 나 홀로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인척과의 다음에 상속 분쟁이랄지 또 시부모 뭐 그런 뭐 시동생 이럴 때 왜 또 결혼식에 안 왔냐 뭐 하냐 하니까 아우 나 정말 싫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갔고 그러니까 인척 관계를 우리 청산해버리고 종료해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자. 일본이 3, 4년부터 이게 유행해가지고 뭐 5천 명씩 나온다든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후의 이별, 사후의 분쟁 이것이 이제 전쟁 아닙니까? 내가 주는 다음에 가족 간의 전쟁을 방지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후 이혼.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고가주택 양도인데요. 주거 다이어트입니다. 주거 다이어트. 그동안은 내가 재산을 좀 벌어가지고 50평, 40평 이렇게 또 30평대 사는데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남편도 돌아가셨고 아니면 둘이 사는데 25평이 요새 좋다는데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줄이면 큰 평수가 9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간을 채울 것 어떻게든지 1세대 1주택화 한다면 주택을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우리 규제 지역 내에 있든 비규제 지역 내에 있든 간에 홀쭉한 세금을 낸다. 그게 장득세가 그렇게 80% 캐피탈 게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80%나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전 사저에 세금 계산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캐피탈 게인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가 매도 금액에 대해서 매도가에 대해서 9억을 빼고 나머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주거 다이어트 큰 평수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꼭 만들어서 양도한다면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2주택이랄지 특히 2주택, 3주택 상태에서 이걸 줄이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특히 규제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43개 지역 내에서 특히 주택을 팔 때는 3주택은 68% 구간이잖아요. 68%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하면 1세대 1주택화하고 10년 이상을 보유해서 팔았을 때는 고가 주택도 노후 세테크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5번째를 넣어봤습니다. 이제 6번째가 비도시 지역의 토지와 세금입니다. 비도시 지역이라고 왜 그러냐? 도시 지역 내에 있는 것은 토지는 좋죠. 근데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단독에 갖는 토지랄지 여러 가지가 상업지, 뭐 공업지
이런 거 있는데 비도시 지역 내에 이제 토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비사업용 토지로 그동안에 묶여 있어서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받는다든지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해서 전략 전술을 구사할까? 농지, 임야, 논전답 이런 거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좀 달력에 좀 다 적어 놓고 생각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6번 비도시 지역에 있는 거. 전번에 농어촌 주택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26개의 시에 있는 고양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부터 또 내년에는 또 3억 이하, 과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세법 개정안은 40제곱미터와 2억으로 이하짜리로 그 넘으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런 것도 내년에 세법 개정안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2대책 세법 개정, 그 다음에 9.13 세법 개정,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 세법 개정, 또 올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중과세율이 이제 분양권에 관한 것은 55% 지방소득세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많지만 그건 이제 놔두더라도 오늘은 노후 세테크 중에서도 백문백답이니까 비도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플래닝을 좀 짜고 좀 꼼꼼히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이것은 40회에 가가지고 노후 재테크 할 때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테크 쪽으로도 봤을 때 이것을 1세대 1주택화 하는 거라 할지 또 9억이라는 개념 9억 초과 9억 미만 9억 이상 9억 이하 그래서 9억이라는 구간이 굉장히 우리 노후 세테크 노후 재테크에서도 중요하다. 이 9억이라는 게 여러 가지라고 했죠. 한 10가지 정도가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명암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9억 9억은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시된 공시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가격, 기준시가. 그래서 9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 주택연금에 관한 것은 아까 재테크 시간에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한 부동산 짜기. 요새 얼마나 심플하면 한 채만 갖겠다. 아우 종부세도 많이 나온다. 재산세도 많이 나온다. 의료보험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그래도 또 양도소득세도 그렇다. 중과세 된다면서 이래서 똘똘한 녀석으로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40강에 가가지고 심플한 똘똘한 주택이 뭔데 여기서 왜 이걸 적고 가냐면 심플하게 1세대 1주택이랄지 이렇게 또 일시적 2주택이랄지 이 조항에 하는 특례에 들어있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세금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다.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회에 가가지고 노후 재테크 시간에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작년 2017년 12월 13일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전략이랄지 서민 주거 안전 대책을 할 때 발표할 때부터 한 보따리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업돼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또 한 7, 8개월 만에 한 8개월 만에 또 바꿨잖아요. 9.13에서 또 이제 안 주겠습니다. 그래서 9.13 이전에 2배가 늘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9.13이 지나고, 이제 혜택도 안 준다네. 그러니까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가지고 제가 말하냐면 뭐냐면, 지금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부터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요거도 관계돼가지고, 이 렌탈 하우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정보 시스템을 가경하겠다.
RHMS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니 내년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부터 소득이 임대소득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 과세를 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오.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 내년부터 많이 바뀌잖아요. 저 임대소득에 관한 것들이 또 올 7월 달부터 바뀐 그 우리 전번 시간에 한번 해드렸지만 그 의료보험의 이런 부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제가 1시간 더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가 노후 재테크로서 안 팔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간 보유하면서 인컴소득을 따복따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랄지 종부세랄지 이 보유세 개념도 혜택을 받을 거야. 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할 때는 70%나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자. 이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또 한 가지 했죠. 또 하나 한다면 to be or not to be 이 집을 팔을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그건 섹스피어한테 물어봐라 그랬죠. 제가 섹스피어나 햄릿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노후에 되면 이제 그럴 거예요. 이걸 집을 줄여가야 돼? 아니다. 또 뭐 큰 집이 희소성이 있다는데 앞으로 큰 집이 더 오른다면서 해서부터 to be or not to be 없앨까 말까 아니냐. 없애기는 그러니까 not to be 하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0번이 제일 중요한 게 중과세 시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과세 벗어나기입니다. 뭐든지 중과란 말이에요. 중과. 그래서 중과세 시대, 절벽 시대, 가계부채 1,500조의 폭탄 시대, 거래 절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래 절벽은 이미 왔어요. 아주 왔고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진퇴양난입니다. 소득 뭐 주도형 뭐 성장론은 폈는데 요새 뭐 이영자 그런다면서요. 뭐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니까 뭐 이영자 옛날에 고소영 뭐 그다음에 이남자 요새는 또 그러지만 20대 남자들이 좀 많이 삐쳤다. 20대 여성들만 케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20대에 표가 있다란다. 영남권이 표가 있다란다. 자영업자들이 아주 좀 그렇다. 그래서 이영자 시대, 과거에 이명박 시대, 뭐 고소영 시대 이름도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중과세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주택이 되고 우리 서울시는 다 규제 지역 아닙니까? 전체 25개 구가 또 수도권까지도 그럴 때는 특히 68%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68.2여요. 이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죠? 48에다가 68%가 넘는 거죠. 68%가. 또 지방소득세를 더 10% 내야 되니까. 아무튼 68%가 넘는 중과세율 시대에서는 겁이 나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물 잠김 현상인데 아까 주택임대사업소로 주시내로 시집을 이걸 다 보내가지고 그 심플하게 만들까 아니면 좀 괜찮은 것들은 비규제적 있는 것들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팔아버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과세 시대에서 중과세에서 벗어나려고 플래닝을 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금은 지금 보니까 여유가 있는 부자들도 부자 증세 그래서 어떤 부동산으로서 보유세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서민은 서민대로 우리가 지금 가구당 소득이 뭐 1년 세금이 100만 원을 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세금으로부터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우리가 노후 세금에서 과거에는 인컴 소득이 월 500만 원 들어오면 이자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11번이 보유세가 부담스럽다. 부담세다. 보유세 이꼴 부담스러운 부담세다.
사실은 내년부터는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종부세로부터 올 12월 달에 이제 종부세 부과해보고 알겠지만 종부세, 자산세, 의료보험, 뭐 양도할 때는 양도 캐피탈 게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팔지 않는다 해도 의료보험에서부터 또 임대소득은 또 어떻고요. 내년부터 또 부과가 다 되잖아요. 2천만 원 이하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몸으로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이구 내가 이거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을 내야 되네.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제가 13개월의 세금이라 그러거든요. 가산세율까지 이렇게 해서 깜빡하면 또 세금 못 낼 수도 있잖아요. 합해보니 이게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몇 개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것 같네. 물론 그게 인컴 소득으로 들어와 가지고 월세 수입에서 내면 좀 덜하지만 순수하게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는 전세입자가 임차인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내기 때문에 생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게 참 그게 그 심리가 그래요. 집값이 5억짜리가 10억 된 걸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매달로 세금을 내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내고 12월 달도 내고 모든 세금을 뭐 9월 달에도 내고 이러니까 주구장창 매달 세금을 내는 거 가니까 염증을 느끼는 거죠. 오른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또 요즘은 이제 특히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오르면 뭐해 아유 68%는 내 것이 아닌데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유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이 그동안에 몇 개가 없었어요. 딱 한다 그러면 우리 특례라 할지 예외 조항이라 할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묶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는 방법. 그래서 요새 똘똘한 한 차만 가지고 싹 아웃시킨다. 뭐 이런 분도 있죠. 그 다음에 12장이 이제 다주택자의 처분. 이게 보일라는 모르겠네. 자, 이제는 정부에서 집을 갖지 말라 그런다. 특히 올 9.13 대책으로부터 규제 지역에서 집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이 있으면서, 서울이 다 규제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집이 있으면서 또 불필요하게 집을 사지 마세요. 2주택을 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페널티를 가할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도 3년 안 해주고요. 2년만 할 거고요. 거주하세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저기 8.2 대책, 4.1 대책, 9.13 대책을 넘으면서 이제 거주도 해야 되고 분양권도 55%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3주택자는 가산세율이 적용해가지고 68%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그 많이는 안 팔잖아요. 강남 분들은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먹거나 특수관계인 간의 전비속 간의 거래를 해버리거나 그냥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비규제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 많이 주택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이때 노후 세테크에서는 처분 순서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절세를 할까? 이원에 팔 거 어떤 컨디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팔아야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할까? 이 전략을 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그 다음에가 13번이 자녀 자금 출처 대체하기. 이걸 좀 많이 묻죠. 이건 그냥 아까보다 지울까요? 지우죠. 그 다음에 13번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좀 남았네요. 이 자녀분들에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3억 이상짜리를 뭘 사면 분양권, 입주권 포함, 뭐 주택 포함 또 그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입주 계획을 확실하게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 현금을 거래할 때도 해외 부동산은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 확실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할지 또 1일간 아침 9시에서부터 은행을 열어가지고 요새 4시까지인가요? 이럴 때 2천만 원 이상을 현금을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면 FIU에 보고해야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한 거, 또 주택에 관한 자금 출처 배제 기준이, 자, 안 그러면 증여로 볼 거야? 이거.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배제 기준이나 주택 자금에 대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배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 깎였죠. 4월 달에. 세대주가 30대 이상의 세대주가 2억 이상이던 것이 1억 5천으로 깎였다 그랬잖아요. 또 40대의 세대주가 집 어디서 났어 하는 것은 4억까지 하던 것을 3억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금 출처를 어디서 돈이 났습니까 하는 것이 깐깐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저기 임대차에 관한 것도 이런 정보 분석 시스템도 가동되고 하듯이 하여튼 이제는 모든 것이 사이버 세무사 우리가 지금 우리 국세청 산하에 지방 국세청 6개죠. 6개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 국세 세무서가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이 있지만 요새는 이렇게 진짜로 블록체인부터 앞으로는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국세청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거래가 다 투명하게 하면은 기계가 걷는 거죠. 지금도 AI 수준의 인공지능이 걷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 출처를 옛날처럼 대강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지 해서는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 기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 봐준다. 그것을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특히 노후 때 좀 욕심이 나거든요. 현금을 좀 모아놓은 것을 효도 잘하는 순으로 좀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내가 70이 됐는데 아우 저 녀석이 비실비실 이제 취직을 했다는데 집 한 칸은 사줘야지. 그러면은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우 이걸 이 자금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걸 넘겨줄 수 있을까? 또 증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가 14번이 좀비 속간 부동산 거래를 이제 많이 묻거나 특수관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로부터 어머니하고 거래는 잘 안 하니까 자식에게 아예 부동산 거래를 실질적으로 중도금 받고 계약금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금 출처 다 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해했을 때 2월가세 문제는 나오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나오고 돈 빌려줄 때는 과거에는 8.5%인데 적정 이자율을 4.6% 이상을 뭐 줘라는데 돈 꽂을 때 자식한테 그것을 또 1년에 1,000만 원 이상일 때 이런 것을 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녀의 자금 출처 그 다음에 좀비 속간 특수관계인 간에 거의 뭐 주택 거래 및 토지 거래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토지 거래를 별로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주택 거래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로우스혜택에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15번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돈 거래 철저히 해라. 이거 사실은요. 저번에 말했죠. 공증 쓰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단서사항에 너 빚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페널티 조항 놓고 제대로 딱딱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뭐라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지간에 돈 거래 할 수 있죠. 아들이 백수처럼 뭐 이렇게 놀다가 이제 40세에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아버지 좀 집값해야 되고 또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신부 저쪽에요. 장모 되실 분이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지 딸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집 사줘야지. 그리고 또 돈 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3, 40대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일본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배우 부모분들이 돈이 좀 있거든요. 실버 세대들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 영국의 그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제발 실버 세대들이 돈을 미리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이랄지 모녀지간이랄지 이런 거 돈거래, 좀비 사건의 돈거래 이럴 수도 있지. 또 아버지 돈 좀 꿔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60대라 하더라도 요새 뭐 80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꿔주세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해란 말이에요. 어느 대통령 이름처럼 확실하게 증거를 소명을 할 수 있게끔 거래 장부를 잘 만들어 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입니다. 요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16번도 이따가 40번 해가지고 노후 재테크에 하겠지만 유언 대용 신탁 이거 유언을 대용을 한대요. 신탁이래요. 트러스트. 이게 2012년에 이 유언 신탁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걸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증여랄지 이런 뭐 상속세법도 소득세법 이런 것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애국은 다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휘스턴 흑인 가수 그분 뭐예요? 그분들도 다 대부분 일본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됐는데 우리도 이런 것이 이게 내가 첨단 가수도 내 재산을 마음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죠. 그래서 이거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물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뭐 변호사 로펌에서도 많이 이런 걸 다루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게 세금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덜 됐어요. 그래서 전번에 이것 때문에 보니까 몇 년 전인가 의정부 지원인가요? 거기서 막 소송돼가지고 싸운 적도 있고 그러죠. 그것도 내가 시즌 1에서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과 이제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17번은 나 해외 부동산 좀 있어. 내가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홍콩에 집도 사놓고 상하이에 집도 사놓고 이랬는데 세법 체계가 틀리다면서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있지만 여러 가지가 틀리다면서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것도 거기는 비과세 안 해준다면서요. 해외 주택 당연히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소자 그랬을 때 183일 국내에 거소자 이랬을 때는 뭐 세금 혜택이 많다는데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의료보험 내고 저쪽 영주권 포기하고 여기서 직업을 비즈니스를 가져서 확실하게 여기 거소자군 했을 때 혜택을 준다. 뭐 그 판례도 있어요. 전번에 보니까 해외 주택을 팔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비과세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90%는 안 해주지만 해외 부동산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금융거래.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작년 9월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이 다국적적으로 2014년들은 한미 관계까지 조세 여러 가지 협정들이 서로 보고 이제 지금 52개국인가 걔네 77개국으로 늘는데 이래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 정보를 금융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50개국 이상이. 뭐 한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내가 홍콩에 집 2채 사는 곳을 국세청에서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영국에다 20만 불을 이렇게 놔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미 그걸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전번에 유예 기간도 좀 줬잖아요. 빨리빨리 이거 해외 자산에 대해서 신고 기간을 줄 테니까 하세요.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이랄지 파생 상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파생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동산, 금융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뭐 금융 쪽으로 본다면 엔젤 주식, 아직 비상장 주식이랄지 채권, 회원권, 골동품. 얼마 전에요. 골동품 판 것들도 신고 안 해가지고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골동품 판 거 이런 거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골동품으로 많이 물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과거보다 12배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자. 그 다음에 18번이 이제 그 해외 부동산, 그 다음에 18번이 세무조사의 위험성 찾기예요. 세무조사가 평생 나는 세무조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위험성이 뭘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찾기. 내가 죽으면 끝나지만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피상속인이 상속을 자산을 많이 남겼다. 상속세도 꽤 많이 냈다. 하지만도 이렇게 우리 포괄적으로 또 이게 자산이 늘어났나 이래서 5년 단위로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무조사 또 내가 살아생전에도 여러 가지 거래가 빈번하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이 아무튼 요것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이 특히 많으신 분들은. 19번은 이제 뭔 계약서가 잊어버렸다 이러는데요. 뭔 뜻이냐면 이제 나이가 65세인데 30대나 40대에 특히 2006년 12월 31일 이전, 그 다음에 1985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실거래가 신고 제대로 할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환산가격, 그 다음에 90년대 8월 이전에 우리 공시지가가 없을 때, 오래전에 산 거야. 70년대에 샀다든가 이러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3, 40년이 되니까 이사를 한 15번 했잖아요. 뭐 계약서 없어요. 계약서 없고 옛날에 검인계약서 있는 분들도 있고 꼼꼼히 뭐 이렇게 금고에 보관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뭐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환산 취득 가격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워낙 취득 가격이 낮으니까 맨날 제가 말했듯이 옛날에 이메랄지 논전다면 쌀 5가마니 뭐 200만 원 주고 산 것이 얼마 굳이 뭐 말뚝거리 땅값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랬을 때 실거래가로 판 가격은 당연히 존재하죠.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로 쓰는 것은 다운계약서 1원도 못 쓰니까. 그러나 취득원가가 없는 거예요. 취득 실거래가가 없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산 취득 가격이다. 한산 가격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일부러 계약서를 분실한 척 한다. 그것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19번이 제일 중요한데 19번이 사이클링 세금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집은 하나 있어. 뭐 2개인데 그래서 이걸 양도소득세를 제로로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하고 갈까요? 요것은 돈이 많든 집 한 칸만 있는 세입자들 앞으로 집을 하나 가질 분들 또 주택연금을 드실 분들 이런 분들 주택을 하나 내가 갖겠다. 아파트든 단독이든 하나 갖겠다. 이런 분들은 10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10가지를 19번인가요? 20번인가요? 10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꼭 짚고 넘어가자 이래요. 우리 PD분이 사인을 안 주네. 지금 시간이 5, 6분. 근데 뭐 이게 하다가 좀 모자라면 40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우리가 어떤 거주자가 있어요.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이죠. 뭐 183일을 떠나서 이 거주 개념, 자 대한민국 국민이 1세대가 여기 이제 세대 분리라 그랬잖아요. 세대 분리 요건, 세법상 요건을 했지만 두 부부만 결론은 남지 않겠어요. 앞으로 놓으면. 그 다음에 거주자가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이건 이제 집을 판다 이 말이에요. 현재 현황 이 현황도 중요한다 그랬죠. 농지면 농지 상태로 팔아야지 농지를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뭐 창고로 대용한다든가 그러면 농지로서 1년에 1억 그 다음에 뭐 5년에 2억 뭐 이런
감면 혜택을 안 준다는 게 현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으로 해서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다. 현재 이게 실거래가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다 맞춰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흔히 이 파는 물건이 사는 물건이 외국에 있느냐 국내가 있느냐 이게 이제 틀리 적용하겠죠. 이게 어디 것을 사느냐 이게 국내의 물건을 판다. 그런데 이것이 1주택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2번과 3번을 묶어가지고 1세대가 1주택이다. 원하우스다. 투하우스부터는 세금이 많다. 3하우스는 더 많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세금을 지금 제로로 양도세를 제로 아예 신고도 안 하는 것처럼 한 푼도 나 물겠다 안 내겠다 이랬을 때 몰고 가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것만 아니라 전체하고 주택에 관한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2년간 보유를 했느냐 또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전번에 8.2 대책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 9.13 대책이랄지 이런 거 했을 때 앞으로 거주도 있어야 되느냐 꼭 거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을 비과세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쭉 거주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사고 나서부터 뭐 거기서 1년 살았고 또 최근에 1년 살아가서 합해가지고 2년간을 주민등록상에 거주 사실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유했느냐 거주했느냐 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일 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이내에 팔아라 이런 거에서부터 6번이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이. 그 다음에 토지 및 우리 아파트도 요만한 지분이 있잖아요. 또 단독주택은 그 부수 토지 그러죠. 부속 토지 번호 또 부수 토지를 포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수. 도시 지역 내에서는 5배까지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그 건폐율에 들어있는 면적이 5배. 뭐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는 10배. 뭐 또 시골에서는 울타리가 뭐 겹쳐 있는 부분 뭐 그런 거 있지만 하여튼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양도. 제 3자한테 팔 때 생각해보고 특수관계인한테 팔 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맨날 제가 이게 이전이란 말을 잘 쓰기가 싫어요. 제 3한테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 재산을 이동시킨다. 이동. 그 다음에 증여, 내 죽어서 상속,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 내 손자에게 대습 상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노후 세태과하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안 남았으면 안 받을 거고 1년 동안의 과세 기간 동안에 차손과 차손 차익을 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손해본 부동산이 있어요. 손해본 부동산 많죠. 그러면 내가 한 8천만 원 손해봤어요. 그러면 그 해에 이익 본 거를 합산해서 차손과 차익을 합산하자. 그래서 정부가 참 그런 거 보면 국세청이 너그러운 거예요. 아니 나 손해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손해본 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더 물어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느 주는 손해본 것이 있으면은 그거 좀 국가에서 이렇게 이거 1억 원짜리 내주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차손 차익을 그냥 합산해 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1년에 한 번만 팔아봐라.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한 그 기본 공제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농지는 또 분명히 나라파야 되죠. 아까 1년에 1억만 우리가 특히 농지 같은 것은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쪼개고 분산하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별로 나눠서 파는 것도 굉장히 재테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산소득.
종합소득이죠. 우리가 익숙한 이제 임대소득 같은 거. 특히 임대소득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된 것 같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장부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낸 사람은 25%, 75%는 아이고 정부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아니다 이 말이죠. 앞으로부터는 75%의 세금 안 내고 계신, 특히 임대소득세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좀 깐깐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특히 뭐 올해 9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캐오플하고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개가 아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보면 적게 내고 재료로 가는 세택스 노후 재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춘모가 진행하는 39회 노후 세테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백문백답 중에서 쭉 몇 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에 노후 재테크란 무엇인가 그렇게 백문백답을 마무리 짓고요. 40회부터 20회는 다시 세테크, 재테크의 단가반으로 다시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39회 노후 재테크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39회 백문백답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